삼국지 시대 주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술사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는 주술사만 해도 많으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또 개성과 이 캐릭터로서 이 삼국지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주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노자의 후예들부터 정리해볼게요. 노자의 후예들. 노자, 장자, 저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도가사상이잖아요. 유교 시대에 이제 약간 도가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면 당연히 체제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제일 먼저 삼국지에 나오는 신선의 존재, 주술사의 존재, 남환우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시험의 낙방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 장각 앞에 나타나서 네가 마음이 착한 것 같으니 너에게 이 세 권의 책을 내려주겠다. 뭐 천서, 인서, 지서 이렇게 세 권으로 된 태평 요술서를 내려주죠. 태평 요술서를 장각이 열심히 읽고 좋은 데다 쓰라고 했는데 좋은 데다 쓰지 않고 사람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야심이 생겨서 어디 한번 나라를 뒤집어 볼까 라고 하면서 머리에 노란 수건 끊고 이제 봉기한 게 황건적이 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난세의 이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 남한노선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장각이 전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 잘 치료하고 이제 복지를 좀 해서 이제 그 시대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제세 안민을 하라는 거였는데 그런 버전도 있거든요.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 다 고쳐주는 이 세상이 썩어서 이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이 세상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전쟁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얘기의 주인이 바로 장각이죠. 남한노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장각 두 번째 주술사입니다. 장각이 보여줬던 신통력, 부적을 태운 물을 먹여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병이 안 나오면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사이비 교주스러운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심리치료 같은 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탐관 오리 때는 다 뜯기고 이제 뭐 나만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막 옆에 도적대들이 막 황제는 자기들한테 관심도 없고 탐관 오리들은 와가지고 막 돈 주고 매관 매직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데 옆에 뭐 도사를 찾아가면 부적을 태운 물을 막 주면서 나을 거야, 기도 잘해봐, 그 하나를 붙잡고 병이 막 나으면 부적 덕분에 나았구나 장각님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태평 요술서를 읽고 세상을 태평하게 만든다 그래서 태평도의 시초인데 그야말로 이 사이비 교주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이 시대를 제패한 사람인 거고, 동생 장량과 장보가 각각 이제 천공장군, 인공장군, 지공장군 세 명이 이제 이 삼위일체를 이뤄가지고 황건의 무리들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황건적의 문제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봉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약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치료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된 결과를 낳게 됐다. 같은 시대에 또 노자의 후손이 있었으니 장각, 장보, 장량은 이렇게 중원 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정부하고 진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저 서쪽에 진령산맥 깊은 곳에 한중이라고 불리는 땅에 장수와 장로라는 부자가 거기에 비슷한 사업 모델로 또 이 사이비 교수로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바로 오두미도다. 오두미도가 길을 막고 이제 한중을 점거하고 쌀 단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적 태운 물로 사람을 치료하고, 그다음 뭐 지나간 사람한테 뭐 밥 같은 거를 마음껏 주는 어느 정도 치안 유지까지 하면서 그 지역을 한나라로부터 이 지배 계급과 지배 체제로부터 전혀 관여를 받지 않는 오두미도들의 일종의 종교 공화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각은 무장 봉기를 해서 기존의 나라를 때려 부시는 방식으로 정치 실험을 했다면, 이제 장로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종교 공동체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한중의 장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짓을 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도교를 따랐고 이 태평도 비슷한 걸 따랐기 때문에 장각하고 비슷한 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태평 요술서를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비슷하게 장씨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비슷한 방식의 사이비 학교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로는 나중에 조조가 한중 쳐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사실상 거의 세력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방식으로 항복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이 이름을 이어받은 천사도가 쭉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대만의 교주가 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이게 노자의 후예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장각에게 태평 유술서를 준 남한노선, 그리고 그 태평 유술서를 받아가지고 황건적의 나라를 일으킨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 그리고 이제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한중이라는 곳에서 오두미도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이비 종교를 일으켜서 한동안 거의 지역의 왕처럼 군림했던 장수, 장로 부자, 이 사람들이 이제 노자의 후예들로서 삼국지 시대를 주름 잡았던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어지는 주술의 계보를 처음으로 열어젖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옵니다. 그 조조가 그 주술사 때문에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내용이 삼국지 연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됐어요. 그때 나오는 주술사가 바로 좌자입니다. 좌자. 이 사람이 이제 조조를 만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템 뭐 그런 거죠. 귤을 막 진상을 받았는데 귤을 까보니까 껍질은 멀쩡한데 까보니까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좌자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무슨 뭐 도수를 부린 거 아니냐? 좌자가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까보니까 아주 맛있는 귤이 그냥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지? 조조가 계속 자기가 까보니까 없고 좌자가 까면 있고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영원히 귤을 먹을 수 없는 건가? 좌자가 그래서 이제 한번 놀리고 이제 귤을 까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용 그림 그려놓고 배 갈라가지고 그림 속에 손 집어넣어서 용의 간을 막 꺼내는데 막 진짜 그 그림 속에서 꺼낸 간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그래요. 좌자 잡아와라, 저놈 저거 잡아라. 그래서 좌자가 막 조조로부터 도망가는데 양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걸어가는 속도를 뒤에 따라가는 병사들이 따라잡지를 못했다.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양의 얼굴들이 100마리 양이 다 좌자의 얼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을 목을 다 잘랐더니 멀쩡한 양이 100마리가 죽어버리고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신비로운 존재 좌자였다. 조조가 이렇게 너무 많은 도술에 당하니까 거의 이제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조조는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빠져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질서는 다 허황된 것인가? 좌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좌자가 내 목숨 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이제 막 죽음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막 들어 눕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이 어떻게 하면 이 조조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 관로라는 점술가입니다. 관로가 실제로 막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한테 막 신선들 바둑 두는 데 가가지고 옆에 목숨 장부 막 가짜로 막 고치게 해주고 막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설화가 있는 사람이라서. 관로 만나가지고 막 조조가 막 천하와 관련된 질문들 막 던지는데 좌자 그 사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좌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눈속임이라고 얘기해주니까 조조가 채찍이 싹 내려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구나, 좌자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관로가 이제 점을 잘 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이제 점을 쳐보게 하는데, 그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변방의 일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나라에서는 큰 사람 한 명이 죽었고 총나라는 제국의 경계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오나라에서는 노숙이 죽었던 거였고, 노숙이 죽었다는 점을 관로가 앉아서 점으로 알아맞추고요. 총나라가 지금 제국의 경계를 쳐들어오고 있다 알아보니까 장비하고 마초가 하변에 쳐들어왔을 때요. 이게 한중 공방전의 서막이 되는 하변 전투입니다. 하변 전투. 장비와 마초가 조홍과 장합, 하우연이 지키고 있는 산을 공격했던 전투죠. 그러니까 관로는 앉아가지고 진짜 총나라 오나라 일을 하나씩 다 맞춘 거예요. 그냥 조조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착하게 되죠. 내가 뭘 명심해야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관로가 좀 알듯말듯한 얘기를 하는데, 3과 8이 뭐 가로세로 엇갈리고 뭐 그럴 때 정군산 남쪽에서 한 팔이 꺾인다 이런 말을 해요. 3824년 건한 24년에 정군산 남쪽에서 그들이 나중에 유비와 조조가 맞붙게 되는 한중 공방전에 한 팔이 잘린다, 한 팔 같은 장수가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하후연이 정군산에서 황충한테 죽죠. 그걸 관로가 예측한 거였다. 관로가 점친 거는 예측할 수 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다. 관로가 이렇게 점치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약간 주술사 같죠. 그 당시에 점이라는 건 진짜 세상에 많은 일들을 점을 쳐서 해결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점술이라는 것들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고 학문으로까지 취급을 받고 이 점술가들은 약간 전문가 취급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도 없었고 기성과 합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의존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관로 얘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관로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갈량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묘한 계책들은 거의 주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들이 있고, 칠성단을 쌓아가지고 적벽에 동남풍을 불러오는 이런 일들, 그 지역의 풍토를 잘 관찰한 계절풍의 일종을 신비롭게 연출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칠성단을 쌓아가지고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 바람이 실제로 부는 제갈량 신통력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후자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독자들 납득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계절풍의 일종이 아니었겠는가라는 해석을 덧붙이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설화도 있지 않습니까? 방통이 죽었을 때 아직 그 소식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방통이 죽었다라는 걸 깨닫는 제갈량의 모습, 주유가 죽었다는 걸 별을 보고 맞추는 제갈량의 모습. 제갈량이 수명이 다했다. 수명이 다해서 이제 일주일 안에 죽는데 내가 7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이 불꽃이 꺼뜨리지 않으면,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하늘이 감복해서 나의 수명을 한 7년 정도 늘려주게 돼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들어가는 모습, 그거 주술사의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결국 이제 위연이 들어와가지고 촛불이 꺼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발명이 됐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야말로 저작거리의 삼국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던 봉신연이나 어떤 주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 소설에 넣어줬다고 봐야겠죠. 양념처럼 제갈량이 주술사적 면모 같은 게 점을 치는 모습 같은 거에서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제갈량이 상당히 주술사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처형당한 주술사들 얘기를 해볼게요. 처형당한 주술사들. 장각 같은 경우는 잡혀 죽긴 했지만은 뭐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부관 참시를 당한 거였고, 뭐 좌자는 결국 잡혀 죽지 않았고 관료는 뭐 천수를 누렸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우길 같은 사람은 좀 얘기가 다르죠. 손책이 잡아 죽였던 강동 지역의 신선. 이 사람도 이제 막 사람들 막 고쳐주고 무리를 걷는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손책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지역을 힘으로 평정해서 군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끄는 사람이 정권 외부에 있다는 사실은 손책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힘드니까 기우제를 지내봐라 하는데, 우길이 진짜로 비를 내려버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와, 우기 선생님께서 비를 내렸으니까 살아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비를 내렸기 때문에 손치기를 죽일 것입니다. 그 손치기 진짜로 두려워져가지고 우기를 죽여버리죠. 이 우길이 죽을 땐 그냥 죽는데 나중에 손책 꿈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나,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질 않나,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길의 목을 잘랐더니 알고 보니까 옆 시종을 들고 있던 시종의 목을 친 거였고, 손책이 서서히 미쳐가죠. 하늘을 꿰뚫을 기세로 이제 조조의 이 후방을 공격해서 천하를 얻을 것 같은 우기의 승천의 기세로 올라가던 소패왕 손책이 우길의 홀령에 낚여가지고 서서히 이제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뭐 이때 추가로 또 허공, 자기가 이제 손수 죽였던 허공이라는 사람의 자객들에게 독침을 맞아서 또 독에 당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믹스가 돼서 나오는데, 동시에 이 이야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손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지역을 진압했고 정당성 없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으며, 그 원한을 산 대상은 이 사람들이 사랑하던 주술사이기도 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되게 충심을 가지고 섬기던 지역의 토호이기도 했다. 양쪽에게 모두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손책의 목숨을 갉아먹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길이 보여줬던 선량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선량한 주술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보면 뭐 마치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죽은 뭐 처녀 귀신 설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길이 처형을 당했던 주술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비슷하게 처형당 운명에 처했던 사람이 있죠. 화타라고. 화타는 또 어떻게 주술사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의사 아니었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했던 의술을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 팔을 갈라가지고 독뼈를 긁어내는 시술을 관한테 한다든지, 사람의 맥만 짚어보고 네 뱃속에 뭐 한 30cm짜리 벌레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탕약을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탕약을 먹었더니 실제로 벌레를 토해냈다라든지, 뭐 이런 의술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묘하다, 신묘해. 지금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묘한 의술이 청랑서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청랑서를 그 당시 자기를 처형하기 직전에 옥지기에게 줬는데, 옥지기 부인이 그거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뭐 돼지병 치료하는 방법이나 화타가 개발했던 뭐 건강체조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화타의 당시 의술은 굉장히 신비화된 주술에 가까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의술은 조조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탕을 먹고 도끼로 두개골을 갈라서 그 뇌에 이게 바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바람을 빼내고 다시 봉합하는 두개골 절제 수술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조 입장에서 암살 시도를 3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지금 두통 치료하라 그랬더니 뭐 양맥이던 의사가 와가지고 대가리 쪼개가지고 중풍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암살 시도 같겠죠. 화타를 결국 죽여버렸기 때문에 뭐 조조는 나중에 두통을 결국 치료하지 못했죠. 계속 아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처형당했던 화타까지 약간 주술사로 분류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름 없는 무녀들, 그 무녀들 말을 믿고 국가 정책을 짰다가 이제 망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 건데, 대표적으로 이각과 곽사예요. 동탁의 잔당들. 그 중에 이각이 틈만 나면 자꾸 무당한테 뭘 물어보고 일이 잘 되면 무당한테 보상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일은 사실 이각 밑에 있는 장군들이 다 했고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그 공을 다 무당한테 넘겨주게 된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한 이 구성원들이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무당한테 우리의 리더가 모든 크레딧을 주니까, 그럼 나는 뭐하러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이각이 자꾸 무녀를 따르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세력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이름 모를 무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총나라 멸망할 때 총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유비가 죽고 아들인 유선이 황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위나라가 이제 마음 먹고 총나라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제 10만 대군이 내려오는데 강유가 그때 한중에서 빨리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막 파발의마를 보내줘. 성도에 파발마가 도착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이제 황관이고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이 탐관오리인 황후가 이 편지를 가로채서 싹 읽어본 다음에 황제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 편지에 강유가 지금 원군 보내라고 돼 있는데 믿지 마라. 내가 무녀한테 물어봤는데 무녀 말로는 위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뒤면 곧 총나라가 나라를 통일한다고 한다. 유선이 그 말을 믿어. 유선이 그 말을 믿고 원군도 보내주지 않고 그 편지를 거기서 괜히 소문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편지를 찢어서 없애버려. 총나라 신하 중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나라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 이거이 물어봤던 이름 모를 무당, 황호가 물어봤다는 이름 모를 무당. 그 이름 모를 무당이 어떻게 나중에 됐는지는 사문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술사들이 있는데 조조 앞에 나타나서 용의 간을 꺼내고 귤을 알맹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마술 같은 일을 펼쳤던 삼국지 시대의 최현우 좌자, 그리고 그 좌자의 소금술을 꿰뚫어보고 하후연이 죽는다는 사실을 점치고 노숙이 죽는다는 점을 치고 총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앉은 자리에서 점을 쳐서 알아맞췄던 점술가 관로, 칠성단에 재단을 쌓아서 동남풍을 부르고 수명을 기도를 통해서 늘리고 하늘의 별을 자기의 기문둔법의 술법으로 잡아놨던 제갈량, 다들 주술사적 속성을 갖고 있는 당대의 주술가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손책에게 비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아서 비를 내렸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목숨을 잃고 그 자기를 죽였던 손책의 앞에 홀령으로 나타나서 결국 손책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강동의 주술사 우길, 그리고 조조에게 두개골 절제 수술을 권유를 했다가 신묘한 의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단당했던 당대의 명의 화타, 이가계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무당, 위나라는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무당, 주술의 국가 지도자들이 운명을 맡겼을 때 그 국가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아주 부정적인 주술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